독일 빌헬름 2세는 현상 타파적인 세계 정책 벨트 폴리틱을 구사하면서 영국 해양 패권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도전은 실패로 끝납니다. 독일은 1898년 해군법 제정에서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역사적인 해군력 증강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독일의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독일 사례는 21세기 치열해지는 미중 해군력 경쟁에 주는 의미가 큽니다. 경험 부족, 담당자의 잘못된 인식, 지정학, 동맹이라는 4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벌써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서 뭔가 하나씩 떠오르시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해군 도전사의 실패 이유 1. 부족한 시간과 경험 축적도. 근대에 들어와 해양 패권의 도전에 성공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2개입니다. 1780년에서 1784년 영국이 네덜란드에 승리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1945년 이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제해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패권이 되기 전 네덜란드에 1652년부터 1674년까지 3차례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미국이 제해권을 잡은 것도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을 거친 후였습니다. 특히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과 4년간 싸운 뒤입니다. 영국이 네덜란드보다 전체 국력에서 우위에 선 시점이나 미국이 전체 국력에서 영국을 넘어선 시기보다 한참 뒤에 해양 패권이 되었습니다. 즉, 국력이 더 높다고 바로 해군력에서 우위에 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례들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해군력 구축은 시간이 걸린다. 다만 운용술과 경험 축적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독일 사례에서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은 시간의 부족과 경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육군이 강한 국가입니다. 통일 과정 중 1866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도, 1870년 프로이센과 프랑스와의 전쟁도 모두 육군에 의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육군이 강한 독일이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도록 유럽 내 세력 균형을 지켰습니다. 국경을 마주한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았고 해양 패권 영국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독일에서 1888년 황제가 된 빌헬름 2세는 제국주의 정책을 펴고 해군력을 늘린 것입니다.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으로 함선 제조술과 무장면에서 독일은 영국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선 운용술은 부족했죠. 실제 1차 세계대전 중 유일한 해전이라 할 수 있는 유틀란트 해전에서 강력해진 독일 해군은 영국 해군 운용술에 밀려 패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은 현재 미중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해군력이 약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체도 경제력 때문에 대양 해군을 보유하거나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엔 2가지 반론이 가능합니다. 첫째, 중국은 엄청난 자금력을 이용해 항해 관련 운용자들을 스카우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러시아와의 합동 해군 훈련 등을 이용한 해군 운용을 통한 경험 축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80년 동안 대양 해군 운용수를 업그레이드해온 미국, 연안해군에서 이제 막 대양 해군화를 추진하는 중국, 둘 사이에는 통합작전 등 운용 기술에선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시간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중국 편이 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겠죠. 독일 실패 이유 2. 티르피치의 오임. 독일 해군 장관 티르피치는 위험 이론을 통해 독일 해군력 증강의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위험 이론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은 영국 정도의 해군력이 필요하진 않다. 다만 독일 해군이 영국 해군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정도가 되면 영국은 2위와 3위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다. 2위와 3위인 프랑스와 러시아가 영국이 피 흘리는 상황이 되면 영국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은 쉽게 독일 해군을 무력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독일 해군력 증강이 이루어져도 영국은 독일을 공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티르피치의 이론은 틀렸습니다. 특히 영국은 1900년 독일의 2차 해군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독일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했습니다. 독일이 영국을 상대로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국가들이 법을 제정해 해군력을 강화했습니다. 상대 국가도 해군력 증강의 추이와 의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1898년 1차 해군법은 전함 19척, 장갑 방어함 8척, 중순양함 12척, 경순양함 30척의 함대를 6년 내에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1900년 2차 해군법은 전함 38척으로 2배 증강되었습니다.
중순양함 14척과 경순양함 58척의 함대를 16년 내에 완성한다는 게 계획이었죠. 그런데 1906년에 영국이 드래그노트급 전함을 만듭니다. 그러자 영국과 독일은 드래그노트 건함 경쟁에도 빠집니다. 영국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독일의 공세성은 영국이 독일을 견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건함 경쟁을 통제하려는 영국의 세 차례의 노력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1차 대전 직전 영국 해군 장관인 윈스턴 처칠은 독일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때 영국이 가장 신경 쓴 것은 독일이 전함 위주의 공세적 전략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건함 속도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티르피츠는 두 가지 오인을 했습니다. 첫째, 독일이 위협하면 영국이 고분고분한 친구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1907년 해외에 있는 영국 해군을 본국으로 불러 모읍니다. 위협하는 독일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죠. 둘째, 영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어 독일 해군 증강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점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1906년 드래그노트라는 게임 체인저를 개발했습니다. 기술력에서 앞서는 독일을 상대로 속도 위주의 해군력으로 재편한 것입니다. 강경파였던 영국의 해군 장관 처칠은 독일이 드래그노트를 한 척 만들 때마다 영국은 두 척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황제 비렐름 2세와 수상 벨로우 그리고 해군 장관 티르피츠까지 모두가 믿었던 괴롭히기 전략 분리는 완전한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해군에서 제해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독일의 괴롭히기 전략을 역관광시켜준 것입니다. 이 지점도 현재 미중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최근 해군력이 증강된 중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분쟁 지역에 보낼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이란 공세적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 배를 찍어내는 건함 속도는 다른 국가의 추종을 불허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중국 지도부도 괴롭히기 전략 분리로 미국과 주변 국가들을 친구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영국처럼 위협에 타협한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중국의 주변국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한편 현재 중국이 과거 독일과 다른 점이 있죠. 중국의 경제력이 막강하고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실패 이유 3. 지정학. 독일은 태생적으로 영국과 해군력 경쟁에서 가장 불리한 점을 가진 국가입니다. 만약 독일이 1917년까지 전쟁을 피하면서 전함을 건조했다면 영국 해군의 60%까지는 추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독일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국 본토의 도버에서 유럽 대륙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버 해협이 있습니다. 해군력이 우위를 갖고 있는 영국은 도버 해협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크니 제도가 있습니다. 오크니 섬에서 더 북쪽에는 셔틀랜드 제도가 있습니다. 비렐름 독일의 해군력 증강이란 위협을 받은 영국은 도버 해협과 영국 북쪽의 섬들의 해군력을 집중해 독일에 대한 전면 봉쇄에 나섭니다. 독일이 나갈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독일은 해군이 이동할 수 있는 바다가 북해와 발트해뿐입니다. 발트해 쪽의 킬 조선소와 군항의 배를 이동하기 위해 독일은 1914년 킬 운하를 완공했습니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해군을 독일 북부에 집결시켰지만 독일 해군이 나갈 길은 이미 영국에게 막혀 있었죠. 그래서 1차 대전 중 어마어마하게 커진 독일 해군도 영국 해군과 제대로 교전을 벌인 것은 도거뱅크 해전과 유틀란트 해전뿐입니다. 마지막 전함 간 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16년 유틀란트 해전입니다. 이 해전에 독일은 99척을, 영국은 151척의 함정을 출동시켰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독일 해군 전함 한 척 포함 총 11척 격침보다 전술적으로 영국에 피해 순양함 3척 포함 14척 격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함정 대수가 적고 운용술에서 불리한 독일 해군이 도망가면서 해전은 맥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독일 해군은 1916년 이후엔 북해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비렐름 2세가 16년에 걸쳐 투자한 비싼 함정들로 무장한 해군은 결국 돈값도 못하고 만 것입니다. 당시 해전은 서로 포탄을 쏘고 포탄을 맞으면서 맷집으로 버티는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헤비급 권투 선수가 서로 한 대씩 주고받는 경기와 같죠. 12인치 장갑을 두른 전함들과 순양 전함이 나서
서로를 향해 포탄을 날리고 포격이 되어도 함선 전체로 충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약 전함이 가라앉기라도 하면 몇 년에 걸쳐 비싼 돈을 퍼부은 배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1906년도 기준으로 드래그노트 한 척 가격이 178만 4천 파운드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2억 100만 불이 조금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3,6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배를 영국은 1906년부터 1914년 사이에 20대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13척을 건조했죠. 그런데 비싼 전함이 바다에 나가지 못한 것은 독일의 지정학이 해양에서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국의 지정학이 독일 봉쇄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독일이 자급자족을 못하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전쟁을 5년이나 지속하기 위해서 독일은 에너지, 자원,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영국의 해양 봉쇄는 독일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덴마크를 통해 물자 수입을 하면서 독일은 전쟁을 버텨냈지만 독일 해군의 구상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만약 독일이 제국 해군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에서 해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면 영국 해군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봉쇄 정책의 수위를 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렐름 2세는 영국과의 경쟁에서 전함 보유를 원했기 때문에 해외 해군 강화라는 대안은 일찍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현재 중국의 지정학도 독일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중국 해군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좁은 바닷길을 이용합니다. 이 지역도 봉쇄에 취약합니다. 물론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으로 인해 미국의 비싼 자산인 항공모함이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론과 같은 저렴한 무기를 이용한다면 미국도 저렴한 군사작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미 해군에서 지옥도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옥도 전략은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함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대만 해협으로 전개하는 중국 해군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작전 운용 방식이나 전술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적 위치는 변함이 없죠. 중국의 육상과 해상의 지리는 해외 확장을 위해서는 여러 험난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국은 미리 1대1로 전략으로 주변 국가 중에서 우호적 국가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러나 1대1로 10년이 경과한 뒤 이 사업에서 철수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또한 경제 이슈는 전략 이슈와 다르기 때문에 참가국들이 중국 의도대로 따라줄지는 변수겠네요. 독일 실패 이후 4. 동맹 국가의 부족. 독일이 해양 패권 도전에 실패한 마지막 요인은 주변에 동맹 국가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1차 대전 이전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은 총력전, 즉 모든 국민의 피, 땀, 눈물을 우겨넣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물량전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은 다른 강대국을 동맹으로 보유해야 전쟁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독일에겐 강대국이라고는 오직 오스트리아만이 동맹이었습니다. 삼국 동맹의 한 축인 이탈리아마저 전쟁 개전 후에 영국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해군력이 강한 4개 국가 중 1위 영국, 2위 프랑스, 3위 러시아가 삼국 협상을 이루었으니 독일 해군력 도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917년엔 그나마 미국마저 적으로 돌렸습니다. 기존 해양 패권국 영국과 새로운 해양 패권국 미국을 적으로 삼고 독일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독일의 해군 패권 도전은 1차 대전의 패전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 역시 중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이 동맹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북한뿐입니다. 사실상 동맹이라고 해도 파키스탄 정도입니다. 중국 동맹 국가 중에는 강대국도 없고 대양해군을 가진 국가도 없습니다. 이들이 중국에 도움이 될지 중국의 도움만 받을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군사강국 러시아도 긴 전쟁에 장사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북한 무기를 가져다 사용하겠습니까? 결론, 독일은 지정학적 조건, 동맹 부족, 잘못된 인식, 해군 운용 노하우의 부족으로 해양 패권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대륙국가가 해군력까지 강화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군비 경쟁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현재 중국도 독일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해양 패권 도전 실패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을 공유해 보면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겠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